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지안 통계학,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리, 예제, 그리고 베이지안 통계 분석을 실행할 때 필요한 계산 방법,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계산 방법 중에 하나인 이른바 MCMC,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 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안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에 박스,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을 A라고 하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A와 A를 뺀 나머지 전체, A와 A 컴플리먼트로 분할을 했습니다. 파티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둘을 합치면 전체가 커버가 되고, 두 번째는 둘은 상호간에 겹치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남과 여, 사람 전체를 분할하는 거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와 그 위의 가구, 전체 가구를 분할하죠. 이처럼 분할은 mutually exclusive,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고, 둘 사이를 합치면 전체가 커버되는 exhaustive, 이 두 가지 exclusiveness와 exhaustiveness를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A와 B인데 이것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A 그리고 B 컴플리먼트. 예, B 위에 C자가 빠졌네요. A 그리고 B 컴플리먼트. 그래서 그것은 A이지만 B는 아닌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A, B 그리고 A 컴플리먼트. B에는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은 그림을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A, B의 전체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지금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혼동이 있는데 B라고 하는 것을 둘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90 표시하면 빗금 쳐진 B라고 하는 부분을 A와 겹치는 부분과 A와 겹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 쪼갠 겁니다. 예, 그림에 빗금이 안 칠해져 있어서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B라고 하는 사건을 A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관점에서 그 자체를 둘로 쪼갠 겁니다. 즉 오른쪽의 원 자체를 둘로 쪼갠 거죠.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과 볼록 렌즈를 뺀 나머지 B의 부분으로 쪼갠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빗금이 안 쳐져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probability of A given B. 이 얘기는 뭐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probability 노테이션 안에 두 개의 사건이 있고 두 개의 사건이 세로 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probability of A given B.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 또는 우리가 가정하는 사건입니다. B라고 하는 정보에 비추어 볼 때 A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따질 때는 앞서의 그림을 보면 샘플 스페이스 전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B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밑에 벤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B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B를 제외한 나머지 샘플 스페이스의 영역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B급을 칠했던 B만 보면 B가 둘로 쪼개지는데 볼록 렌즈에서는 A가 일어났고 나머지에서는 A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일어난 부분의 상대적인 비중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Probability of A given B는 오른쪽의 원에서 차지하는 볼록 렌즈의 비중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볼록 렌즈가 전체 B에 해당하는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될 거고 분모에 해당하는 오른쪽 원 자체를 둘로 쪼갤 수가 있었죠. 자, 아주 직관적인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probability of A given B는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probability of A and B 분자하고 오른쪽의 원에 해당하는 probability measure가 probability of B입니다. 그 둘의 비율, 그것이 조건부 확률이고 마지막 표현은 probability of B를 둘로 쪼갠 거죠.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베이즈 정리의 본질은 입장을 바꿔 생각함으로써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probability of A given B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앞서 보셨나요? 마지막 표현. 분자는 probability of A and B. 분모는 probability of A and B 더하기 probability of A complement and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결합 확률이죠.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결합 확률은 하나의 주변 확률과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probability of A given B 여기에 등장하는 분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결합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probability of A 곱하기 probability of B given A 이렇게 쪼갤 수가 있었습니다. 분모도 마찬가지로 쪼개면 이런 표현을 얻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베이즈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보시면 왼쪽에는 probability of A given B, probability of A given B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에 순서가 바뀐 조건 확률들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면 probability of B given A 이게 분자 분모에 등장하고 있고 probability of B given A complement 또 다른 조건 확률이 분모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A given B를 알기 위해서 B given A를 이용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베이즈 정리의 본질이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김건모 씨의 노래 핑계 여기에도 비슷한 가사가 나오죠.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자, 베이즈 정리를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1번식입니다. 베이즈 정리를 확률 밀도를 갖는 연속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베이즈 정리는 우리가 모르는 파라메타와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위치에 적절한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표현은 Y라고 표현하거나 우리 강의에서 Y 슈퍼스크립트 observation, OBS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즈 정리의 본질이 뭐냐? 사전 확률 또는 초기 확률이라고 하는 A의 확률을 B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나서 사후 확률 또는 조건부 확률, probability of A given B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즈 정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게 어찌 보면 베이즈 정리를 따라서 생각을 바꿔가면서 사는 거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쫓아온다, 도와달라. 마을 사람들이 나갔죠. 늑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 또 그런 장난을 쳤는데 역시 늑대가 없었죠. 세 번째 날은 진짜 늑대가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갔죠. 두 번 속았는데 뭘 또 속으러 나가냐.
이걸 페이지 정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소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었을 겁니다. A라고 하는 이벤트는 이 소년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년은 거짓말장이일 거다. 그게 A입니다. B라고 하는 경험은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소년이 늑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나갔다가 허탕친 경험. 그게 에비던스, 정보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허탕을 치고 나서 이 소년이 거짓말장이일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이 소년이 거짓말장이일 가능성은 뭐 대부분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니까 10%. 그리고 나머지 90%의 확률로는 소년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확률이 10%, A 컴플리먼트, A 슈퍼스크립트 C를 쓴 A 컴플리먼트의 확률이 90%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소년이 늑대가 쫓아오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90%의 확률로 실제 늑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다가 허탕 친 거죠. 자, 그러면 그 허탕을 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probability of A given B, 그 허탕 친 정보에 입각해서 소년이 거짓말장이일 확률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 자, 이 업데이트할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자, 좋다. 소년이 거짓말장이였으면 애당초 늑대가 없었을 거고 애당초 늑대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갔을 때 허탕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즉, probability of B given A 이 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야, 이 소년이 진실하다면 어땠을까? 진실하다고 그랬으면 이 소년이 도와달라고 외칠 때는 분명히 늑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우리가 나갔을 때 그때 늑대가 싹 사라졌을 가능성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1%도 안 될 거다. 굉장히 희박하다. 즉 그 얘기는 probability of B given A complement, given A complement. 소년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었었다고 하면 그 정보하에서 우리가 나갔을 때 허탕치는 사건 B의 확률은 아주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공식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는 probability of A given B를 보고 싶은데 분자에 등장하는 probability of B given A 이 값은 소년이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허탕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반대로 분모에 등장하는 probability of B given A complement 이 값이 소년이 애당초 A complement 거짓말장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허탕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분모에 등장하는 두 번째는 값이 작겠죠. 첫 번째는 값이 상대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큰 거가 분자에 등장하고 분모에 추가로 등장하는 분모의 두 번째 항은 값이 작으니까 이 값이 커지겠죠. 따라서 소년이 거짓말장일 가능성이 10%에서 이 해프닝 이후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는 소년이 마을 사람들한테 레퓨테이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거죠. 이제 베이지 정리의 응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귀하냐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사전 확률은 10,000분의 1입니다. 아주 드문 병이죠. 이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모든 검사가 그런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검사는 없습니다. 수치로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 90%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검사 방법이죠. 10명 질병 감염자 중에 9명꼴로 찾아내는 겁니다. 반대로 false positive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안 걸렸는데 이 검사를 받으면 10명에 1명꼴로는 당신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false positive rate가 0.1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 의료진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있을 확률, 즉 probability of disease given positive test result,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베이즈 정리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은 얼마였나? 90%였죠. 병에 안 걸렸다라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양성 반응이 잘못 나올 가능성이 얼마였나? 10%라고 그랬죠. 예, 그것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0.0009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0.09%, 0.1%도 안 됩니다. 자, 이에서 메시지가 뭔가요? 사전 확률이 아주 낮을 때는 10,000명 중에 1명. 그때는 상당히 강력한 테스트에 의해서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병에 걸렸을 거라는 양성 반응 플러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을 업데이트 하더라도 그 업데이트된 결과가 당연히 사전 확률 10,000명 중에 1명보다는 많지만 지금 그것이 업데이트된 것도 여전히 10,000명 중에 9명꼴, 9배 늘긴 했지만 애당초 사전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9배 늘은 숫자 자체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확률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시겠죠. 예, 이제는 확률의 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률을 보는 견해가 기본적으로 frequentist approach, 도수주의자, 또 하나가 주관적 확률, 즉 베이지안 approach, 이렇게 양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수론자의 관점에서 확률을 보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앞면을 동일한 조건에서 독립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던져보면 그 던진 횟수에서 앞면이 차지하는 상대 도수, 그 비율이 점점 0.5로 수렴해 갈 거다. 따라서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그 극한치인 0.5로 보자. 이것이 도수론자의 관점에서 보는 확률에 대한 이해입니다. 반대로 주관적인 확률에 대한 견해 또는 베이지안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확률을 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것 뿐입니다. 균형 잡힌 것 같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믿는 거죠. 수도 없이 실험해 볼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가 나를 사랑할 확률. 예, 반복 실험이 가능한가요?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확신의 강도죠. 그것이 확률입니다. 그것이 사전적으로 어떤 모르는 모수, 세타에 대해서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되는 거죠. probability of theta. 그럼 likelihood, 우도라는 건 뭐냐? probability of y given theta입니다. 세타가 주어진 상태하에서 실제 데이터로 y라는 값을 관측할 확률 또는 연속이라고 그러면 그 밀도, 이게 얼마냐? 즉 probability of y given theta, 이것이 우도입니다. 자, 그럼 marginal likelihood, 주변 우도 또는 predictive distribution of data, predictive distribution of potential data, 여기 potential이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 확률 변수 y가 특정한 값 small y로 실현될 확률이 뭐냐? 그것은 likelihood라는 것이 세타가 주어진 상태하에서의 y의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 marginalize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즉 marginalize 시킨다는 것은 세타가 세타 1일지 세타 2일지 세타 3일지 아니면 연속이면 어떤 구간에서 어떤 값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P세타로 가중치를 줘서 우도함수를 평균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수식의 의미입니다. 그럼 posterior distribution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사전적으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prior, P세타 첫 번째 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세타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이 바로 probability of theta given y, 이 사후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베이지안 관점에 따라서 확률적인 추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1, 2, 3, 4, 5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우도함수.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형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 이것을 모형화하는 겁니다. 이 모형화할 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라메타로서 세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형이 파라메터라이즈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or belief, 사전 믿음, prior probability, 사전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 이 파라메타 세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당초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률 분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과 2에 의해서 모형이 완성되고 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얻어졌을, 아니면 전체 데이터가 얻어졌을 우도,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이즈 정리를 써서 세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전적인 생각을 사후적인 생각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세타에 대해서 사전 확률을 부여하고,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가 얻어질지 likelihood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베이즈 정리를 써서 세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절차가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주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의 모형을 자아 성찰을 하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전적인 생각을 결정하느냐?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사전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타는 뭐 확실하게 1이다.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겠죠.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대신에 굉장히 독선적인 사전 분포겠습니다. 세타는 0과 1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2분의 1 근처에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특별히 사전 지식이 많지 않다 그러면 가급적 non-informative한 방식으로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세타 값이 0과 1이다. 0과 1 사이에 어떤 연속인 값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확실히 0이다. 굉장히 강력한 informative한 prior죠. 또는 세타는 확률 1로 2분의 1이라는 값이다. 굉장히 강력한 값이죠. 반대로 세타가 0과 1 사이에서 가장 non-informative한 것은 uniform distribution이죠. 세타가 0, 0.001, 0.002, 0.003, 1 거의 비슷한 정도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세타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지 아무런 차별을 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일종의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rior distribution,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설정하고 일반적인 규칙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절대 독선적이 되면 곤란하다. 절대 독선적이 돼서 곤란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시죠. 친구와 대화, 부부간의 대화, 사회와의 대화, 이랬을 때 너만은 무조건 틀렸다.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 말 들어보지도 않고 증거를 보지도 않고 배제하는 거죠. 그것이 도그매틱한 프라이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도그매틱해지면 그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막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신뢰를 주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래요? 베이즈 정리.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likelihood를 곱한 것에 비례하는데, 사전 확률을 0을 줌으로써 배제시켜버리면 likelihood, 즉 데이터가 쌓여서 그 특정한 값이 굉장히 데이터가 좀 더 가능한, 그럴듯한 값, likely한 값으로 뒷받침한다 할지라도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봐야 0이죠.
그러니까 사후 확률은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독선적인 견해를 취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세계는 완전히 배제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러한 도그매틱한 트라이얼을 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Natural Conjugate Prior. Conjugate. 잘 어울린다는 의미인데요. Natural Conjugate.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전이 균형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것을 파라메타 세타라고 표현하죠. 확률의 확률입니다. 더블리 스토캐스틱, 어렵죠? 확률 하나만 들어와도 어려운데 앞면이 나올 확률 자체가 확률 변수라니 이거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어렵죠? 확률의 확률. 예, 어려운 대신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좀 더 플렉서블해지는 겁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좀 더 모형이 융통성이 있어지고 좀 더 다양한 현상을 묘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이어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면이 나올 확률, 세타. 확률이니까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세타의 사전 분포는 0과 1 사이에서 값을 취하는 분포로 주면 됩니다. 0과 1 사이에서 연소인 값을 취하는 대표적인 분포가 베타 분포입니다. 베타 분포는 두 개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그 자체가 파라메트라이즈 됩니다. 1번 다음에 쓴 표현 베타 프라이어, 베타 괄호 A, B 이것이 바로 세타에 대한 사전 분포로서 0과 1 사이에서 연속인 값으로 정의되는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은 그 자체가 확률 분포입니다. 이 확률 분포는 상수 A, B에 의해서 규정된 베타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분포는 그 다음에 쓴 수식처럼 세타의 A 빼기 1, 1-세타의 B 빼기 1 이런 함수 형태에 비례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계학 배우면서 공부하셨을 버눌리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때는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즉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앞면이 몇 번 나올지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데이터 성공의 횟수 y가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의 likelihood 펑션은 거꾸로 보면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y의 likelihood입니다. y라는 값을 성공의 횟수를 관측할 확률. 자, 동전 던지는 게 세타가 주어져 있으면 매번 독립적이고 같은 성공 확률 세타이기 때문에 성공 세타가 y번 일어났으니까 세타를 y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의 y승이 됩니다. 나머지 n-y번은 실패, 1-세타가 곱해져야 되니까 지수로 1-세타의 n-y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뭐예요? 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사전적으로는 베타 AB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 포스테리어는 사전 분포 곱하기 라이클리후드에 비례하니까 비례관계로 표현하면 위에 두 식을 곱하면 지수 함수니까 세타의 지수는 사전 분포에 있는 A 빼기 1과 라이클리후드에 있는 Y를 합쳐서 표현하게 될 거고 1-세타의 지수도 역시 사전 분포에 있는 B-1과 라이클리후드에 등장하는 N-Y를 더한 형태가 됩니다. 곱하면 지수상에서는 더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세 번째 표현을 보면 이건 뭐예요? 함수 형태가 사전 분포와 똑같죠? 세타의 몇 승, 1-세타의 또 다른 몇 승. 그 승에 등장하는 숫자만 A 빼기 1에서 Y 플러스 A 빼기 1로 바뀌었고 실패에 등장하는 횟수만 B 빼기 1로부터 N-Y 플러스 P 빼기 1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빼기 1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베타 분포를 규정하는 파라메타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베타 AB 디스트리뷰션이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표현된 사후 분포는 적혀 있는 것처럼 Y 플러스 A를
앞에 파라메타로 두고 n-y 플러스 b를 뒤에 파라메타로 두는 역시 베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즉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베타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내에서 닫혀 있는 거죠. closed.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A라는 게 뭐냐? 사전적으로 생각한 성공의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사전 분포라는 거지. B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생각하는 실패의 횟수, 거기다가 실제 데이터에서 나오는 성공의 횟수 Y, 또 실패의 횟수 n-y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사후 분포에는 사전과 데이터, 프라이어와 라이클리드가 결합해서 결국 성공의 횟수가 마치 y 플러스 a인 것처럼, 또 실패의 횟수가 마치 n 빼기 y 더하기 b인 것처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추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또 프라이어를 구성할 때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우위계를 주는 겁니다. 우위계를 줘서 어떤 하이퍼 파라메타 람다가 존재하고, 람다가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의 조건부 분포를 설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세타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얻기 위해서는 람다를 1과 같이 마지널라이즈 시켜주는 겁니다. 즉 람다가 주어진 상태의 세타의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우리는 람다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람다의 확률 분포로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취해주는 것이 1번식의 의미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형에 등장하는 하이퍼 파라메타 람다, 그 다음 레벨의 파라메타 세타, 그 다음에 데이터 y, 세 가지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위계적으로 람다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프로바빌리티 오브 람다 곱하기 람다가 주어진 상태에서 세타의 조건부 확률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 끝으로는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y의 라이클리드를 보는 식으로 모형을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어느 한 가족에 n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그 부모의 능력을 람다라고 그러고, 첫 번째 자식의 능력을 세타1, 두 번째 자식의 능력을 세타2, n번째 자식의 능력을 세타-n이라고 하면 부모의 유전 때문에 세타1, 세타2, 세타-n은 독립일 수가 없겠습니다. 즉 독립이 아니라는 게, 이게 IQ라 그러면 첫째 아이의 IQ가 높으면 둘째 아이의 IQ도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부모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공유가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이어라키컬 프라이어를 쓰면 부모 세대에서 어떤 능력의 분포, 그것이 바로 P 오브 람다입니다. 부모가 어떤 능력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설정하는 거죠. 그게 P 오브 람다고, 두 번째는 P 오브 세타 기분 람다. 부모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자식들의 능력은 다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거죠. 그것이 P 오브 세타 기분 람다, 즉 세타가 세타 1서부터 세타 2까지 이루어진 벡터일 때 결합 확률을 생각해야 되는데, 람다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독립이기 때문에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런 사례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사전 분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사전 분포를 도그마틱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게 도그마틱한 거냐? 남이 주장하는 값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배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사전 분포를 설정할 때 특별히 사전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급적 non-informative하게 설정해라. 그래서 지나치게 정보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Natural Conjugate Prior를 설정하면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애널리티컬하게 분석하는데 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로서 동전을 앞면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세타에 대해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설정하면 그러한 사전 분포와 라이클리후드가 결합했을 때 사후 분포도 같은 베타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내에서 닫혀 있게 된다. 다만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앞에 파라메타, 성공 파라메타가 변하고 뒤에 파라메타인 실패 파라메타도 변할 뿐이다. 함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어라키칼하게 위계를 줘서 프라이어를 설정하면 종종 모형 설정에 있어서 좀 더 파시모니어스하게 좀 더 근검절약하는 방식으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각 자녀의 능력을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해서 조인트 프라이어를 결정하면 그 세 가지 능력 변수들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합 확률을 다루는 게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모의 능력, 람다라고 하는 파라메타를 위계로 도입하면 람다에 대해서 파라메타 하나니까 부모 두 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하죠. 하나의 디스트리뷰션만 설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람다가 주어지면 세 자식의 능력은 람다가 없는 상태에서는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람다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probability of 세타 given y죠. 그 중에서 나는 세타 중에 다른 세타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 세타, 특정한 엘리먼트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세타의 전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관심 있는 파라메타를 뺀 나머지, 그것이 바로 9번식에 있는 마이너스 i라는 겁니다. 세타 중에 i번째 원소를 뺀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아웃 시켜주면 바로 probability of 세타 i given y, 즉 데이터를 보고 나서 특정한 모수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확률의 관점에서 도수론자의 확률 견해가 있고 베이지안 관점에서의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수가 좀 더 객관적인 확률이다. 베이지안 관점이 좀 더 주관적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 왔죠. 이런 비판.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만 확률을 다루려고 그러면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이런 얘기들만 할 수 있겠죠. 정작 중요한 그녀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률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다 알고 필요에 따라 관점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프래그마틱한 어프로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에서는 반복, 이것이 확률의 기본 개념이죠. 동전을 반복적으로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던지면 앞면이 2분의 1, 절반 정도로 수렴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하니까요. 반대로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그런 반복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반복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사전적으로 이 동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세타에 대한 0, 1 사이의 디스트리뷰션. 동전을 던져보면 이게 균형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지식이 축적이 되겠죠. 그게 라이클리후드입니다.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 정보를 결합해서 내가 이 동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 뿐이죠. 이게 베이지안 퍼스펙티브입니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퀀티스트 p-value.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좀 공부하셨으면 가설검정 뭐 아주 지겨우실 정도로 온갖 테스트 배우셨을 텐데 그 테스트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른바 p-값이죠. p-value. p-값이라는 게 뭔가요?
P값의 본질은 귀무가설, 어떤 null hypothesis, 내가 리젝트하고 싶은 그 대상이 되는 기존의 관점, 그 기존의 관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내가 관측한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 게 p-value입니다. 그래서 이 p-value가 낮다라는 것은 기존의 관점을 고수하는 한 지금 관측된 데이터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베이지안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베이지안 관점은 주어진 게 가설이 아니라 주어진 게 데이터입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데이터죠. 우리가 본 것을 조건 지어서 그것을 정보를 활용했을 때 내가 모르는 모수, 세타, 가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베이지안 관점이죠. 베이지안 관점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바로 이 프리퀀티스트 관점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학 교과서에 p-value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confidence level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이거는 confidence의 정도지 확률이 아니다 이런 굉장히 대화하기 힘든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확률을 재판정에서 적용한다.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논쟁을 한다 그러면 법정에서 검사든 피고인이든 관계자가 관심 있는 것은 각종 물증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범죄자일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반대로 가설 검증은 뭐예요?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 전제하에서 이런 물증이 얻어질 또는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물증값이 얻어질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어느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물증에 비추어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 확률을 알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혐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물증이 얻어질 확률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죠. 물론 네가 범죄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물증에 비춰볼 때 네가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가 파라메타냐? 베이지안 관점에서 파라메타는 알고 싶은 대상 그 무엇도 파라메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모형이 좀 더 타당한 모형이냐? 그럼 모형이 첫 번째 모형, 두 번째 모형, 모형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거 자체가 파라메타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모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모형을 규정하는 평균을 나타내는 파라메타, 편차를 나타내는 파라메타 이런 것들이 파라메타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예에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동전을 던져서 7번 앞면이 나왔는데 내가 몇 번 던졌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균형 잡힌 동전을 던져서 7번 앞면이 나왔는데 과연 내가 몇 번을 던졌는지 그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도 하나의 베이지안 관점에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n번 던져서 균형 잡힌 동전을 n번 던져서 7번 성공했다. 즉 석세스가 7번이다. 이것은 데이터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몇 번 던졌는지를 까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추론의 대상이 되는 파라메타는 n이겠어요. 세타는 지금 균형 잡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likelihood라는 것이 파라메타 n과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s번 성공할 확률이니까 이항분포에 의해서 밑에 두 번째 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알려진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s가 7이니까 대입하고 세타가 균형 잡혔기 때문에 도그매틱한 프라이어를 쓴 것과 같죠. 이건 무조건 균형 잡혔다. 우리나라 동전에 대해서 균형 잡혔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제일 마지막 식이 등장하고 성공이 7번 나왔으니까
던진 횟수는 최소한 7번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새 컴퓨터가 발전했으니까 앞에 나온 이 함수, 이것을 n의 함수로 보고 비례의 관계니까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그려주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7번 균형 잡힌 동전을 던져서 7번 성공이 나왔는데 과연 내가 몇 번 던졌는지 잊어버렸어. 몇 번쯤 던졌을까? 여기 보시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14번에서 제일 높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최소 7번에부터 30번까지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30번 던졌는데 운이 나쁘면 앞면이 7번밖에 안 나왔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분포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꿔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입니다. 뭐가 파라메타냐? 이번에는 두 명이 싸웁니다. 나는 세상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지배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세상은 또 다른 원리에 따라 지배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모델. 각각이 서로 다른 모델입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가 그 모델에 따라서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현상을 관측을 합니다. 관측된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 이론이 좀 더 맞는지 내가 생각을 바꿔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공정한 게 좋겠죠. 누가 한쪽이 맞다고 편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한쪽이 맞는 것처럼 내가 사전 지식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하는 대신에 뭐 반반이라 그럼 그게 사전 확률입니다. 즉 세타가 이 경우에는 1, 첫 번째 모형이 참, 세타가 2면 두 번째 모형이 참. 그랬을 때 세타가 1일 확률 절반, 세타가 2일 확률 절반. 그것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모델이 참이라고 그러면 특정한 데이터가 얻어질 확률이 얼마일까? 그게 likelihood죠. 또 두 번째 모델이 참이라고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3이라는 숫자를 관측했는데 3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지 그게 likelihood죠. 프라이어와 likelihood를 곱하면 posterior죠. 즉 세타가 1일 posterior probability와 세타가 2일 posterior probability를 비교해서 그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파라메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베이지안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파라메타는 모르는 무엇도 파라메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봤습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7번 성공했는데 내가 몇 번 던졌는지 잃어버렸을 때 그것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값이 아니라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14번 정도 던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렇지만 7번서부터 한 30번까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이 있을 때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떤 모델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해서 추론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